지금 경기도의 한 요양원 4인실 침대에 누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옆에는 세 분의 할머니들이 계시죠. 다들 자식들 면회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6개월 전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7개월 전이네요. 2025년 3월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옆 침대 김할머니 아드님이 다녀가셨어요. 손주까지 데리고 오셔서 할머니 손 꼭 잡고 엄마 건강하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고요? 제 아들은 저를 이곳에 버렸거든요. 그것도 제 돈으로 산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제발 저와 같은 부모님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자식을 믿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저는 68세 전직 약사입니다. 30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의 결혼 자금을 댔고 집 계약금까지 보탰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며 제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5년 전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아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처음엔 회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라 믿었어요. 하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더니 이젠 6개월에 한 번도 안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요양원 원무과에서 제 명의로 된 통장 거래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아들이 제 계좌에서 매달 요양원비를 빼가는 건 알았지만 그 외에도 몇 년 전 큰 금액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30평대 아파트, 제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놓고 정작 저는 4인실 요양원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기억을 못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저는 1957년에 태어났어요. 올해 68세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로 일어섰습니다. 그 시절엔 여자가 약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시집이나 잘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약대 들어가고 1983년에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6살 때였죠. 그때 만난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중소기업 회사원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984년에 결혼했고 이듬해인 1985년에 아들 준혁이를 낳았어요. 저는 출산 후 3개월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제 손으로 약국을 열고 싶었거든요. 1989년 제가 32살 때 드디어 제 약국을 열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약국이었지만 제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간판에 제 이름이 새겨진 순간 울컥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박미숙 약국 5글자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 8시에 약국 문 열고 밤 10시에 닫았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당직 약국 서야 했고 설날 아침에도 약국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겼죠. 준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학원 끝나면 약국으로 와서 숙제하고 제가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갔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준혁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밤 9시가 넘었는데 아이가 약국 구석에서 책가방을 베고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좋은 교육시키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붙었어요. 경영학과였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등록금은 한 학기에 400만 원. 비쌌지만 저는 기꺼이 냈어요. 자취방 보증금 1천만 원, 생활비 매달 80만 원, 전부 제가 보냈습니다. 남편 월급은 우리 생활비로 썼고, 제 약국 수입은 전부 준혁이한테 쏟아부었어요. 옷 한 벌 안 사고, 미용실도 안 가고, 그렇게 아꼈습니다. 약국 매출이 좋을 때는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나쁠 때는 300만 원. 평균적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어서 그중 200만 원은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죠.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손님들 처방전 받아주고, 약 조제하고, 약 설명해주고,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하고, 명절 때 친척들이 미숙이는 돈 많이 벌겠다 하면 저는 웃으면서 그냥 먹고 사는 정도죠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진짜 악착같이 모았어요. 아들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요. 2013년 겨울, 제 인생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사람이 저녁에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장례식 날 준혁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이제 엄마 지켜드릴게요. 아버지 몫까지 제가 할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아, 이 아이 때문에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 아이만 잘 되면 나는 만족해.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제 통장에는 1억 8천만 원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앞으로 제 운명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5년 봄, 준혁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수진. 키가 크고 날씬하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두 손으로 꽃다발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첫인상이 좋았어요. 수진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준혁이도 중견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상태였고요. 둘이 참 잘 어울렸습니다. 제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면서 수진이가 물었어요. 어머님, 약국 일 힘드시죠? 저는 괜찮아. 익숙해서 했죠. 그랬더니 수진이가 평생 일만 하셨네요. 존경스러워요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내년에 수진이랑 결혼하려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 축하한다. 했죠. 그런데 준혁이 표정이 어두웠어요. 근데 엄마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전세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필요해? 물었더니 준혁이가 망설이다가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했습니다. 5천만 원. 제가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게. 결혼 자금으로서. 준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감사해요. 이 은혜 절대 못 잊어요 했어요. 2016년 봄 준혁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호텔 중형홀이었는데 하객이 200명쯤 됐어요.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신랑 측에서 절반 부담하는 게 관례인데 저는 7천만 원을 더 보탰어요. 예단, 혼수, 신혼여행 비용까지 다요. 그래도 기뻤어요.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결혼식 날 준혁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제가 꼭 보답할게요. 엄마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명절에 준혁이네 집에 갔어요. 전세로 얻은 20평대 아파트였는데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음식을 차려놓고 어머님 많이 드세요 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날 준혁이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집을 사려고요. 전세 만기가 1년 남았거든요. 저는 그래, 좋은 생각이다 했죠. 젊을 때 집 사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엄마, 계약금이 부족해서요. 제 명의로는 대출이 더 안 나와서 준혁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얼마 필요해? 물었습니다. 1억 2천.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1억 2천만 원이라니. 그때 제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랑 제가 계속 모은 돈이었죠. 그게 제 노후 자금 전부였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집 사면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어머님 방도 따로 드릴게요.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 며느리가 나를 모시겠다는데. 그럼 내 노후도 안전하겠구나. 저는 결국 1억 원을 줬습니다. 2천만 원은 너희가 대출받아서 해결해라 했죠. 준혁이가 감격해서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했어요. 2017년 11월 준혁이네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남향의 조망도 좋고 저는 흐뭇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아들이 좋은 집에 사는구나. 그런데 그게 제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준혁이가 제 명의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도 제 통장에서 몇 차례에 걸쳐 더 큰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도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018년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시우. 너무 예쁜 아기였죠. 저는 손주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명절 때마다 준혁이네 집에 가서 시우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약국 일은 여전히 바빴어요. 환자 약 조제하고 상담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죠. 그때 제 나이가 62. 솔직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버텼습니다. 손주 용돈이라도 줘야 하니까요. 2020년 1월 15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제 기억은 거기까지입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중환자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뇌경색이십니다. 왼쪽 뇌혈관이 막혀서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저는 멍했어요. 오른손을 움직여 보려 했는데 안 움직였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준혁이가 매일 병문안 왔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도 왔고 어린 시우까지 데려왔죠. 저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입이 돌아가서 발음이 새는 거예요. 3개월 입원했습니다. 재활치료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오른손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고 걷는 것도 보행기 잡고 천천히 할 수 있게 됐죠. 말도 조금 나아졌고요. 퇴원 날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들이 날 모시겠다니. 하지만 그 행복은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준혁이네 집에 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수진이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보행기 끌고 나오는데 거실에서 준혁이랑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싸우고 있었어요. 애 키우기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어떻게 봐요?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우리 엄만데 준혁이가 말하다 말았어요. 시어머니 평생 돈 버셨잖아요. 그 돈으로 요양원 가시면 되죠. 왜 우리가 고생해야 돼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서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내가 1억 넘게 준 며느리가 지금 나보고 요양원 가라고 하는구나. 일주일 후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문 재활치료도 받으시고 또래분들이랑 어울리시면 엄마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하면 며느리랑 더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았고 손주한테 폐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일시적으로만 계시다가 회복되면 다시 모시고 올게요. 준혁이의 그 말을 저는 믿었어요. 정말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2020년 6월 1일 저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요양원비는 한 달에 180만 원. 준혁이가 엄마 통장에서 자동이체 걸어놓을게요 했어요. 그때 저는 제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도 몰랐어요. 준혁이가 엄마 국민연금이랑 약국 정리한 돈으로 충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준혁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과일도 사오고 옷도 가져다 주고. 하지만 점점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2021년 설날 준혁이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했더니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올해는 못 가요 했습니다. 저는 혼자 요양원 식당에서 떡국을 먹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다 가족이 와 계셨는데 저만 혼자였죠. 2022년 준혁이는 명절에도 안 왔고 생일에도 안 왔어요. 전화만 짧게 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저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2023년, 2024년. 시간이 흘렀지만 준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양원 복도를 걷다가 다른 어르신들 손주가 면회 오는 걸 보면 울었어요. 내 손주 시우는 이제 몇 살이 됐을까?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또다시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4월 10일.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요양원 원무과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번 달 요양원비가 연체됐는데 보호자분께 연락이 안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요, 어르신. 이번 달에 잔액 부족으로 이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달에도 한 번 튕겼었고요. 잔액 부족이라고? 제 통장에는 약국 정리하고 받은 돈이 있었을 텐데 5천만 원 정도는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제 통장 거래 내역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직원분이 프린트해 주신 거래 내역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첫 줄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현재 잔액 182만 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분명 5천만 원 이상 있었는데 거래 내역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2020년 6월부터 매달 180만 원씩 요양원비가 빠져나간 건 맞았습니다. 4년이면 8,600만 원 정도 나갔겠네요. 그럼 아직도 2천만 원 정도는 남아야 하는데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거래 내역이 들어왔어요. 2020년 3월 15일 5천만 원 출금. 긴급 자금.
제가 쓰러지기 한 달 전이었어요. 저는 그런 돈 인출한 적 없는데요. 더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2018년 5월 20일 3천만 원 출금. 적요 대출 상환. 2018년 2월 10일 2천만 원 출금. 적요 아파트 잔금. 2017년 11월 5일 1억 원 출금. 적요 부동산 계약금. 1억 원. 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준혁이한테 집 계약금으로 준 돈이었죠. 근데 제가 직접 준 건데 왜 제 통장에서 나간 거로 기록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뭐예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뭔가 잘못됐어. 준혁이가 제 도장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제가 쓰러진 후에 엄마 서류 처리하려면 도장 필요해요 해서 줬었거든요. 설마 그 도장으로 제 돈을 마음대로? 저는 원무과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제 명의로 된 다른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분이 친절하게도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확인해 줬어요. 컴퓨터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 명의로 은행 대출이 있었어요. 금액 5천만 원. 대출 종류 주택담보대출. 대출 일자 2017년 11월 10일. 담보 주소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123번지. 그건 준혁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였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명의로 집을 샀다고? 그것도 제 모르게요? 더 충격적인 건 대출 채무자가 저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준혁이 집인데 빚은 제 이름으로 져 있는 거예요. 매달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60만 원씩 자동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서요. 저는 거래 내역을 다시 봤어요. 맞아요. 매달 60만 원씩 대출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4년이면 2,880만 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돈으로 아들 집 대출을 갚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혁이한테 직접 준 돈 결혼 자금 5천만 원, 결혼식 비용 2천만 원, 집 계약금 1억 원, 합계 1억 7천만 원. 그리고 제 모르게 빠져나간 돈 2020년 긴급자금 5천만 원, 2018년 추가 지원 5천만 원, 대출 이자 상환 2,880만 원, 합계 1억 2,880만 원, 총합 2억 9,880만 원. 제가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그 돈이 전부 아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남은 건 요양원 4인실 침대 하나와 통장 잔액 182만 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아니, 울음이 안 나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원무과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연결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어요. 준혁아,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사는 집 엄마 명의로 대출받은 거 맞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확신이 됐습니다. 제 아들이 날 속였구나. 제 돈으로 제 명의로 집을 사고 저는 요양원에 버렸구나. 그리고 이 사실을 제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구나. 준혁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혁이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로 다 해결하자고 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니까 왜 안 와?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째에 겨우 받았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제가 일하고 있다니까요. 목소리가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일이 중요해? 내 엄마가 중요해?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너 내가 30년 동안 뭐 하면서 산 줄 알아?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주말도 없이 일했어. 명절에도 약국 당직 서고 밤 10시까지 일하고 그렇게 모은 돈이 3억이야. 그 돈 전부 내가 가져갔잖아.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해요? 엄마가 저한테 주신 건 맞잖아요. 제가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도장으로 몰래 인출한 돈은 뭐냐? 그건 엄마가 쓰러지셔서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옆 침대 할머니들이 놀라서 쳐다봤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2020년 3월에 5천만 원 빼간 거 내가 쓰러지기 한 달 전이야. 그때 무슨 일이 급했는데?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018년에 빼간 돈들도 다 뭐야? 아파트 잔금, 대출 상환. 너 내가 준 1억 원으로 모자라서 내 통장에서 더 가져간 거잖아. 내 도장으로. 엄마, 그건 그리고 대출. 너 내 명의로 5천만 원 대출 받았지? 그것도 내 허락 없이. 그 이자를 4년 동안 내 통장에서 빼갔어. 매달 60만 원씩 3천만 원 가까이 나간 거 알아? 준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엄마 명의로 받은 대출인데 나중에 집 팔면 다 정리되잖아요. 문제가 없어?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결혼자금, 집계약금 다 합치면 2억 넘게 받았잖아요. 그 정도면 은혜 갚은 거 아니에요? 준혁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뭐라고? 은혜를 갚았다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엄마 요양원비 4년 동안 낸 거 생각하면 오히려 제가 더 손해예요. 내가 뭘 냈어?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거잖아. 그래도 제가 설정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끔 찾아뵙기도 했고, 가끔이라고요? 6개월에 한 번 오는 게 가끔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준혁아, 너 지금 양심이 있는 거냐? 내가 30년 동안 허리 휘어지게 일해서 모은 돈 전부 내한테 줬어. 그걸로 너 결혼시키고 집 사줬어. 그런데 너는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6개월에 한 번도 안 와.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세요? 저도 형편이 빠듯해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수진이 직장도 그만뒀고 요양원비는 엄마 연금이랑 예금으로 내시면 되잖아요. 내 통장에 2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니까. 제가 소리쳤어요. 200만 원으로 뭐래? 다음 달 요양원비는 어떻게 내? 그럼 약국 정리하고 받으신 돈은 어디 갔어요? 그거 다 내가 가져갔어. 내가 내 도장으로 인출해 간 거라고. 준옥이가 큰 한숨을 쉬었어요. 하, 엄마, 진짜. 제가 지금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빚 갚느라 힘들고 애 학원비에 생활비에 정신없어요. 요양원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 알아보시고요. 국가 지원?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이잖아. 자식이 부모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저 정말 형편이 안 돼요.
제가 나아지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야, 박준혁. 저는 처음으로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너 지금 내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나 너 위해서 인생 바쳤어. 내 젊음, 내 건강, 내 돈, 전부 너한테 줬어.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6개월에 한 번도 안 와. 내가 죽어도 모를 거 아니야. 엄마, 제발 그렇게 감정적이라고? 너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 난 내가 자랑스러웠어.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컸다고. 효자라고.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엄마 돈 다 뺏어가고 요양원에 버리고. 이게 효자가 할 짓이냐? 준혁이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저 이제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야, 너.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전화는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내가 30년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옆 침대 밖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제 인생이 무너졌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죄인가? 내 돈 다 준 게 잘못인가? 아니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준혁이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제 권리를 찾아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 사회복지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복지사님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님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안타까워 하셨어요.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변호사님이 제 거래 내역과 대출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주신 돈은 법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 모르게 인출된 돈들은 문제가 됩니다. 특히 대출은 더더욱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사고소도 가능하고요. 형사고소요? 네. 어르신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돈을 인출한 건 사기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말을 잠깐 멈췄어요. 아드님이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고? 하지만 준혁이는 이미 저를 버렸어요. 저를 엄마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일단 민사소송부터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는 그 다음에 생각할게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준비해 줬어요. 피고는 박준혁. 청구 금액은 1억 3천만 원. 제가 모르게 빠져나간 돈과 대출 이자를 합친 금액이었어요. 2024년 5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준혁이한테 소장 부본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저를 고소한 거 진짜예요?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고소가 아니라 소송이야. 내가 가져간 내 돈 돌려달라는 거야.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내가 준 건 1억 7천만 원이야. 나머지는 내가 몰래 가져간 거고. 그리고 내 명의로 받은 대출. 그것도 내가 갚아야지. 엄마, 진짜 이러시면 저희 가정 망가져요. 내 가정?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 너 때문에. 저는 단호했어요. 합의하고 싶으면
1억 3천만 원 돌려줘. 그럼 소송 취하할게. 준혁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1억 3천?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저 지금 대출금 갚느라 빠듯해요. 그건 내 문제야. 너 내 돈 가져갈 땐 잘만 가져갔잖아.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형편 나아지면 조금씩 드릴게요. 믿을 수 없어. 법원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재판은 6개월 걸렸어요. 첫 번째 재판날 법정에서 준혁이를 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제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준혁이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원고저가 피고 준혁에게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출된 금액이 있으며 특히 대출은 원고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증거가 쌓여갔어요. 제 거래 내역, 대출 서류, 도장 사용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준혁이가 제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증명됐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며느리 수진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님께서 집 사실 때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저희랑 같이 살겠다고 하셨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제 변호사님이 반대 신문했어요. 증인, 원고 어르신이 요양원에 계신 지 4년이 됐는데 그동안 몇 번이나 방문하셨나요? 수진이가 머뭇거렸어요. 바빠서 자주는 못 갔습니다. 몇 번이냐고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요양원 방문 기록을 확인했는데 최근 1년간 단 2번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님이 수진이를 쳐다봤고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 제가 증언대에 섰어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결혼 자금과 집 계약금 1억 7천만 원은 제가 기꺼이 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돈은 제 동의 없이 인출된 거예요. 특히 대출은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도장을 어떻게 취득했습니까?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서류 처리에 필요하다며 가져갔어요. 저는 믿고 줬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그 도장으로 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6개월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준혁이를 쳐다봤고 준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2025년 9월 15일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 의무가 있다. 8천만 원. 제가 청구한 것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돌려받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겼어요. 법이 저를 지켜준 거예요. 준혁이는 항소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준혁이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어요. 지난달 드디어 8천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밀린 요양원비를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제 노후 자금으로 따로 관리하기로 했죠. 지금 제 통장에는 7,200만 원이 있어요. 요양원비 정리하고 남은 돈입니다. 한 달에 180만 원씩 내면 3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동안 국가 지원도 알아보고 제 국민연금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이는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손주 시우는 이제 7살인데 얼굴도 못 보고 있어요. 가끔 복도를 걷다가 다른 어르신들 손주가 면회 오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손주 안아보고 싶고 할머니 소리 듣고 싶거든요. 며칠 전에는 꿈을 꿨어요. 어린 준혁이가 약국에 와서 엄마 저녁 먹었어요? 물어보는 꿈이었어요. 그 착했던 아이는 어디 가고 지금의 준혁이가 된 걸까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소송을 제기한 거요.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네, 해야 했어요. 왜냐고요? 그게 제 존엄이었으니까요. 저는 30년 동안 일했어요. 제 힘으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아들한테 줬어요. 사랑으로 준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그 사랑을 이용했어요. 제 모르게 더 많은 돈을 가져갔고 저를 요양원에 버렸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학대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고통받아야 해요? 법정 투쟁은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그리고 제 돈을 돌려받았어요. 이제 저는 아들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제 힘으로 제 노후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 삶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거래는 반드시 기록하세요. 나중에 그게 나를 지켜줄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서류, 전부 보관하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자식인데 어떻게 고소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폭력도 폭력입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68세입니다. 요양원 4인실에 누워있지만 제 존엄은 지켰어요. 아들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비록 외롭지만 제 선택에 떳떳해요. 며칠 전에 옆 침대 밖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후회 안 돼요? 아들분이랑 원수가 됐는데. 저는 대답했어요. 후회 안 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당하고만 있었으면 그게 더 후회됐을 거예요.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르신 대단하세요. 저도 사실 우리 아들한테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그냥 참고 살아요. 어르신 보면서 용기가 나네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식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참고 계신 분들요. 제발 참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68세에 시작했어요. 나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양원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도 함부로 못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세상이 바뀝니다.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제 뜻대로 살 거예요. 요양원에서 재활치료 열심히 받고 건강 회복하고 다른 어르신들이랑 어울리면서요. 손주는 못 봐도 제 존엄은 지켰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래도 참으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싸우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내 권리를 찾으세요. 내 존엄을 지키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자식한테 다 주지 마세요. 내 몫은 꼭 남겨두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